오늘은 6월 넷째 주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후 이야기를 스크랩하면서 제가 이제 그 2021년도, 2020년도 초반에는 보니까 ESG 해가지고 막 신문을 스크랩하는 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렇게 이제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인데 결국 뭐 제가 테마를 기후 PD니까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라고 했지만 결국 이 속에 모두 ESG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거를 또 보시면 더 확산되실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CS2022 그 딥 리뷰라는 책을 가지고 그 책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그 속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항상 이 신문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기후, 생태, 경제,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지리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변화되는 사회 양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래서 그 같은 하나의 맥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는 에너지 안보 그리고 식량 안보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번 주 기사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가 있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도시가 온다 해서 이제는 새로 구성되는 도시들이 이제는 스마트 시티에서 도시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고, 이제는 기업들이 ESG 경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친환경 프리미엄 기업들은 왜 친환경에 목매나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재생 원료 품질이 향상되고 되는데 이 재질을 단일 재질 플라스틱 포장재를 해야지만 이게 닫힌 고리 순환 자원으로의 어떤 이게 시스템이 원활해지겠죠. 그 생분해 원료로 만든 뭐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친환경이긴 하지만 이런 게 닫힌 고리 순환 자원에 그걸 별도로 수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팩, 종이류 이렇게 별도로 수거해야지만 그것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생분해만 된 거를 별도로 싹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걔를 이렇게 별도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그게 친환경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어차피 생분해 비닐이라고 한들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소각될 것이고 그냥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넣으면 또 소각될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생분해 비닐 플라스틱을 따로 수거해서 재생 원료나 다시 이게 친환경의 역할에 맞는 걸로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맹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일 재질이 되면 꼭 지금 우리 보면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떤 재질인지 소비자도 모르고 아마 그 기업들도 그들이 사용하고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지, 또 그게 어떻게 순환 자원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게 시스템화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소비자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내놓더라도, 근데 요즘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바로 업체와 연결되어서 그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나마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요즘에 그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원룸가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농번기가 이제 거의 끝나고 모내기가 끝났는데 제가 있는 곳이 여기 이제 농촌 지역이니까 막 농약병들이라든지 이거 그게 한쪽에 막 쌓여 있어요.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보통 뭐 밭이나 논이나 이렇게 작물을 하지 않는 곳은 마치 이렇게 폐허된 것처럼 해서 그게 막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어느 단체에서 그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있는 곳 인근에 진주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신데 그 마을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농약 그 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대로 버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마을의 이제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잖아요. 뭐 하고 나면 그냥 태워버린다든지 그냥 한쪽에 그냥 이렇게 두고 그냥 저절로 썩게 한다든지 이런 게 워낙 익숙해져 있으니까 왜 별나게 그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더 이상 그에 따른 주장을 할 수 없었고 내가 뭔가 시대에 맞춰서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액션을 취했을 때 별난 사람이 돼버리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되게 어렵겠다. 그리고 제가 있는 여기에는 이제 원룸가가 되게 많은데 쓰레기가 정말 엉망이에요. 맞아요.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쓰레기, 그러니까 뭐 원룸 주인들이 그걸 좀 잘 관리하는 주인들은 괜찮겠지만 대부분 부동산 끼고 그냥 거기에서 부동산에서 방만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원룸들은 그냥 방이 빠지고 나갈 때 그 막 엉망으로 버려놓는 게 1년, 2년씩 쌓여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게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에는 바로 또 논이고 그게 다 우리 먹거리하고도 연결되고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참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30년 전에 일본에 간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30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그 일본에 이모가 사셔가지고 방학 때마다 이제 일본에 가서 지내다가 왔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게 지금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그런 수준 이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쓰레기장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공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블럭블럭마다 그걸 버리는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이모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면 그 봉지를 이렇게 예쁘게 접어서 이렇게 서랍에 이렇게 정리해서 두는 모습도 봤었고 그걸 지금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던 게 일본은 지자체별로 그 쓰레기를 관리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돈벌이가 되는 걸 품목을 정하는 거죠. 만약에 사천시 제가 살고 있는 사천시에는 만약에 페트병이랑 뭐 종이류하고 종이팩을 수거해서 이거는 자원으로 사용할 거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안에서 다 시스템화해서 그걸 이제 생산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소각 처리하고 그래서 그것도 다른 도시로 이게 쓰레기가 갔을 때 탄소 배출이 생기잖아요. 그죠? 차로 운반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 작년인가 여기 사천시 그 환경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천시의 자원순환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버리는 이 쓰레기가 어느 도시로 가서 어떻게 소각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봤더니 자세하게 그게 따른 메일을 제가 받지 못했어요. 제가 그거를 처음에 전화를 했다가 메일 그 문서로 민원을 요청했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게 참 이게 안 되어 있다. 서울시만 해도 지금 다 이제 인근의 경기도 지역에 인천이나 이런 곳에 다 그 쓰레기를 지금 버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같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가지고 지금 곡물 자급률 80%에서 20%로 뚝 우리나라 지금 리포트예요, 이게. 지금 곡물 자급률이 20% 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 20.2%, 대한민국 식량 안보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다. 소비되는 곡물의 80%는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곡물이 주로 들어오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이다. 만약 이런 나라들에서 갑자기 곡물 수출을 금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식량 공급 체계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쌀은 자급률이 92.8%에 달하는 만큼 밥은 어떻게든 먹을 수 있겠지만 육류와 가공식품은 수급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소와 돼지, 닭을 기르는 데 필요한 사료는 원재료 대부분이 외국산 곡물이고 우리나라 식품 업계가 사용하는 원료 곡물 역시 80%가 수입산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지금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데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지면 내가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에게 줄 먹거리를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다 엮여서 엄청난 사회 문제가 생긴다. 김에 싼 밥 김이라도 있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옛날처럼 물에 밥 말아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그 1970년대 우리나라 식량 곡물 자급률이 80%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그 농지를 대지화 시키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곡물 자급률이 20.2%고 식량 자급률이 45.8%라고 합니다. 그러면 50% 이상, 80% 이상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심각한데 계속 잠그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고 또 푸틴이 또 가스관을 잠그고 이게 에너지 안보가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으면서 또 이것도 식량 안보가 같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세계 지금 이상 기후 현상으로 폭염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폭설이라든지. 그러면 식량이 제대로 재배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여기 지금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는 것처럼 식량을 다 잠궈버리겠죠. 수출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부터 이제 서서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슈화 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게 더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 흔들리고 있죠. 치솟는 물가에 유럽 중앙은행 나라 빚이 많은 남유럽 국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문제는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조여오고 있다. 에너지 값이 오르면 금리를 올려도 물가는 더 멀리 달아난다. 빚이 많은 국가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원유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제가 보니까 경유가 2,190원 찍고, 등유가, 지금 이제 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니까 등유를 쓰지 않는데, 등유가 예전에 제가 넣었을 때 막 1,000원 미만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일러, 기름 보일러 사용했을 때. 근데 지금은 1,700원? 1,700원? 막 이렇더라고요. 지난주인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도시가스를 써서 안전하다. 내가 가스차를 운전해서 안전하다. 전기차를 사용해서 안전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기는 또 어디서 어떻게 만들면 이게 모든 게 에너지는 다 엮여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마 기간이 돼가지고 날씨가 되게 후덥지근하잖아요. 저는 아직 지금 여기 에어컨을 켜지 않고 이 작은 이 탁상용 선풍기 하나를 켜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선풍기도 못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점점 조여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 경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독일, 유럽의 경제가 마비가 돼버리면 그 소비재가 됐든 생산재가 됐든 뭐 원자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우리나라의 물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용품들을 뭐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고,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만 가지고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 만약에 모든 공장이 셧다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생산해 놓은 것들만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얼마 버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그 생활은 어떻게 또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그냥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 우리가 너무 초연결 사회잖아요. 예전에 그 유목사회에서는 그냥 뭐 이동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초연결 사회이다 보니까 뭐가 하나가 구멍이 생기면 이게 그 도미노처럼 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우리나라 아닌데 뭐, 그리고 나는 당장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 라는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프랑스, 스페인, 뭐 미국 이게 지금 가스도 지금 잠근다고 그러는데 또 기후가 난리가 났죠. 폭염이 6월 그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의 거대 열돔 때문에 이런 6월에 폭염이 덮치면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섭씨 40도 전후의 가마습도에 시달릴 것으로 예보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제가 제트기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류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하다 보니까 막히는 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히는 기류에서 폭염도 생기고 한파도 생기고 또 폭설도 생기고 또 홍수도 생기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불안정한 어떤 형태죠. 대기도 그렇고 지리도 그렇고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똑같이 두산 공장 같지만 유는 원전, 무는 풍력 살폈다. 제가 두산은 저희 남편이 뭔가 두산 중공업에 대해서 항상 저한테 브리핑을 해줘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는 원전을 이제는 폐지하면서 두산이
다 자산들을 다 팔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엄청 그 집중을 하면서 지금 풍력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이제는 뭘 하냐 원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남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 윤석열 대통령 22년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을 살펴서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에 친환경 해상풍력 공장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제각각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는 곳만 발걸음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 차원에서도 얼마나 손실이 많겠어요. 뭔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이게 굉장히 우리 그 투자자들이 이야기한 단타를 쳐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잃어야 되는 손실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게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정책 중 하나는 단연 원자력 발전이다. 2년 전만 해도 제가 기사를 리뷰했을 때 탈원전 해서 2030 뭐 몇 프로 막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전 뭐 제로 뭐 이런 식으로 그 연대별로 이렇게 그게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뭐 이제는 탈원전이 아니라 현 정부는 친원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2020년 9월 17일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찍혀있는 사진입니다. 그럼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똑같은 또 그런 기업의 힘듦을 만나면 이 기업이 무너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이고요. 곡물가 고공행진, 식량안보 비상,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사와 이어서 비축량 2달에서 석 달치로 늘려 했는데 지금 국내 수급 대비를 위해 저장고 확충에 900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곡물 공급망 확대를 위해 저금리로 민간 기업을 자금을 지원해서 식량 주권을 위해 농지 보존 절실. 지금 작년인가 올해 초에 기사에 그 기사가 아니라 환경 스페셜에 그 농지에 태양열 그거 한다고 막 해수면을 개간해서 만든 농지를 측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 그 지면에 뭐 50m인가 50cm인가 60cm인가 깊숙이 해서 이 토양은 농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부적합 판정을 내려서 거기를 지금 잘 농사 짓고 있는 농지를 다 태양광으로 설치를 해버린다든지 그때 막 농민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그 벼를 심었을 때 벼의 뿌리가 50, 60cm까지 안 내려간다. 그래서 이 농토는 농사에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토가 아니다라고 막 자기의 어떤 생존권이잖아요.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했는데 국가는 그때 2030 40% 탄소 중립을 탄소 40% 감축을 위해서 그 데이터를 맞추기 위해서 태양열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해수면을 개간한 그 농지를 다 또 태양열판을 만드는 이런 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다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또 식량 주권을 위해 농지 보존이 절실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정책이 그냥 뒤죽박죽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랬을 때 국민의 어떤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되게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리는 음식이 너무 많다. 30%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심각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거를 제대로 연구해서 좀 재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편의점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편의점이나 그다음에 뭐 마트나 이런 데는 유통기한이 되게 엄격하잖아요. 식품법 위반이 됐을 때 그게 따른 벌금이 되게 심각하니까. 제가 아는 친구가 빙그레 유업 그 대리점을 오래 했었는데 자기 식구들은 유통기한 지난 거 다 먹었다고 해요. 매대에 올려놨다가 그 하루라도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먹었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도 막 어쩔 때는 한 박스씩 주고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엄격하다는 거죠. 그래서 버리는 음식이 너무 많다. 그리고 밀가루 대체품 분질미에 주목하고 가루 형태 쌀로 가공 쉬운 품종 이런 어떤 그 지금 국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식량 안보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 둘째가 계속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요. 엄마, 오미크론은 그래도 견딜만 했지만 이거는 절대 걸리면 안 되는데 큰일이라고 막 지금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원숭이 두창 국내 첫 확진.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그때 기억하기를 1월에 설날이었거든요. 중국에서 친구가 왔는데 그때 이제 친구가 와서 이제 친구들 같이 이제 저녁 먹는다고 앉아 있는데 막 중국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심각하다. 그때 코로나가 아니었죠. 그죠? 그때 뭐였죠? 그 지역 이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봉쇄가 되어가고, 네? 봉쇄되어 가고 있다 하면서 중국에 들어갈 때, 맞아요. 우한 폐렴이라 그랬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에 이 친구가 들어갈 때 마스크를 엄청 사가지고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폐쇄가 돼가지고 와이프랑 다 폐쇄가 돼가지고 티켓을 나눠줬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사람만 마트를 갈 수 있는 티켓을 줘가지고 겨우 식량을 보존하고 있다면서 저희 이제 카톡방에 막 올려주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 한국에 한 사람이 생기더니 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원숭이 두창이 국내 첫 확진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서 코로나가 한국으로 들어왔는지를 다시 상기시켜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죠? 그때 우리 저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뭐 중국 일이겠지 생각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그 친구는 이제 중국이 빨리 봉쇄를 해버리고 차단을 해버리고 중국은 정상생활로 들어갔을 때 우리 한국은 난리였거든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거 진짜 정말 금나죠. 이게 온 혈관에 다 염증이 생기면서 이 증상이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굉장히 겁나는 거죠. 저도 지금 2월 달에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진되고 지금까지 기침을 계속 했어요. 지금도 하죠. 해서 뭐 동네 병원을 갔다가 계속 뭐 기침약, 그 가래약, 뭐 이런 약만 주길래 이제 대학병원을 예약해가지고 지난주 월요일에 대학병원을 갔는데 천식이 됐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후유증이. 그래서 지금 천식약을 먹고 있어요.
먹고 있으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약을 먹으면서 CT랑 그 다음에 폐 기능 검사랑 이걸 지금 다 해야 돼요. 하고 그 약을 지금 2주치를 먹고 그 검사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약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근데 제가 그래서 약을 먹어서 이제 기침을 해서 약이 받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뭘 하다가 저녁 약을 깜빡하고 놓친 거예요. 근데 10시나 되니까 막 그 전에 기침이 계속 가래하고 기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을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약의 성분을 제가 이제 쫙 그 리서치를 해보니까 거의 지금은 얘를 다 잠재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막 그 세포가 지금 막 흥분된 거를 약간의 마약 성분도 있었고요. 약에. 그래서 약을 먹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들을 지금 진정시키는 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흡입기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약 먹을 때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뿌리고 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기침을 해본 사람이 아닌데 이 코로나 후유증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언제까지 이걸 제가 계속 가져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한 사람의 어떤 그 삶의 패턴을 바꿔버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계속 내가 왜 이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내 삶을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해버리면 또 계속 저는 힘들게 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갔다 온 다음 날부터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바꾼 게 새벽에 일어나서 걷기를 하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단백질을 먹고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부족한 어떤 영양소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먹고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는 제대로 예전에 그냥 먹고 싶은 걸 먹었다면 뭐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로컬 푸드 그 마트를 찾아가서 뭐 오늘 아침에도 뭐 단호박 그다음에 토마토 이거를 쪄가지고 오일을 넣고 소금을 약간 넣어서 그냥 그 쉐이크처럼 해서 이렇게 먹고 그냥 제 먹는 거부터 그리고 운동하는 거 그리고 물 마시는 거 그리고 약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제 건강 다이어리를 적으려고 그 폼을 하나 만들어서 아예 체크하면서 저의 몸을 제대로 챙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난주부터는 그렇게 실천을 했고 이게 나에게 작은 경고를 주는구나.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서 그냥 괜찮아 버렸으면 또 옛날처럼 생활했을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었을 거고 운동도 하고 싶으면 했을 거고 그랬을 건데 이제는 이게 비상등을 이제 뭔가 빨간불을 켜준 거죠. 그래서 이게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잘 감지해서 제가 제 몸의 컨디션을 최대한 올려야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불편함이 왔을 때는 그걸 탓하기보다는 솔직히 제 남편한테 짜증나죠. 왜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온 식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를 아직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는 이 마음이 어쨌든 불쑥 올라오기도 하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되게 그냥 나의 건강을 너가 평소에 제대로 안 챙겼구나. 이제는 이 천식이라는 신호가 왔으니까 이제는 너의 건강을 좀 구체적으로 챙기자라는 그냥 시그널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혜롭게 이것도 한번 지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준비한 기사는 오늘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